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앞서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방어권을 발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제3의 장소나 방문 장소 조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정진석 비서실장 호소문 내용 설명해 주시죠. 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오전 6시 반쯤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정 실장은 먼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해 한없이 죄송하다며 국가기관이 정면 충돌에 나라가 분열되는 것만은 막아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직접 호소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의 현재 처지는 외딴 성에 해가 저무는 고성낙일이라며 공수처와 경찰이 언제든 성벽을 허물고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가려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경호처 병력의 4-5배가 넘는 경찰력을 동원하는 등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을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며 대통령이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실장은 또 이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밖에 없다며 경찰과 경호처가 최권한대행의 지침과 지휘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과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실장이 이번 호소문이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 변호인단 측과 협의된 내용인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제3의 장소나 방문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이 대통령 비서실 입장과 관련해서 내부 검토에 나섰습니다. 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지원 기자.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입니다. 공수처가 대통령 비서실장의 대국민 호소문과 관련해서 지금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아직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공수처의 조사 방식에 관한 의견서를 정식으로 접수한 것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이 앞서 공조수사본부에 지난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만큼 방문 조사를 고려하고 있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공수처가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서 조만간 정식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아직까지는 특별히 변한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이 원칙이라는 입장에 변함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일단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계속 준비한다는 계획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공수처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에 대비해서 경찰과도 협의를 이어왔는데요. 공조수사본부는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2박 3일 장기전도 가능하다는 입장도 검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통령 비서실 관련 호소문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만큼 변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물리적 충돌을 피하겠다는 것이 최우선 상황이지만 원칙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있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대통령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체포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체포영장 집행에 신중한 모습인데 지금 윤 대통령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어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이제 변호인단의 입장입니다. 공조수사본부가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대통령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 나아가서 유혈 사태까지 우려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질서 유지만 해야 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지원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고 수차례 강조해 왔는데요. 윤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려면 신변 안전 보장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경찰청과 대통령 경호처에 각각 지시를 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면서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가기관 사이 긴장으로 나라 안팎에서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만일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기는 일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신 가족부장이 오늘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김 부장은 지난 3일 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출석 요구를 3차례 거부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에 수정된 내란특검법은 여야가 아니라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고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이른바 비토권을 제외했습니다. 민주당은 늦어도 모레까지는 본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 계엄특검법 최종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합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 계엄특검법 발의 여부를 놓고 의견을 수렴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찬반 양론이 팽팽했다며 의원들 간의 의견과 또 권영세 비대위원장 등 지도부의 의견을 듣고 종합적이고 정무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사망자 수가 300여 명에 이르는 등 전체 사상자가 3천여 명에 달한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군 2명이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가운데 북한 당국이 생포 전 자폭이나 자결을 강요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숨진 파병 북한군 수가 300여 명에 이르고 부상자는 2,700여 명으로 파악했습니다. 북한군 전체 사상자 규모가 벌써 3,000명을 넘었다는 것으로 북한군 피해가 큰 주요 원인에 대해선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후방 화력 지원 없는 돌격 전술 등 현대전에 대한 이해 부족과 러시아 측의 북한군 활용 방식이 결과적으로 대규모 사상자 발생의 전장에서 생포될 경우 미리 자폭이나 자결을 하도록 북한 당국이 강요했다는 사실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됐습니다. 전사자 메모에서 발견된 내용으로 실제 북한군 한 명은 포획 위기에 놓이자 김정은 장군을 외치며 자폭하려다가 사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2명 가운데 1명은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육성이 공개됐는데 아직 한국 귀순을 요구하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정원은 본인의 요구가 있으면 우리 헌법상 북한군도 우리 국민인 만큼 우크라이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선 트럼프 스스로 과거 북미 정상회담을 대표적 성과로 인식하는 만큼 김정은과의 대화를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단기간 내에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 핵동결과 군축과 같은 작은 규모의 협상, 스몰딜 형태도 가능하다. 국정원은 꾸준히 거론되어 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가능성에 대해선 북한이 올해 상반기 추진 여부를 저울질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사고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5시 10분쯤 경기도 고양시 자유로 이산포 분기점 인근에서 잇따라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까지 차량 2대 혹은 6대가 충돌하는 등 사고 5건이 소방당국에 접수됐고 이로 인해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양특례시는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인근 운전자들에게 우회하라는 재난안전 문자를 보냈습니다. (1월 14일) 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한겨레 신문입니다. 만원 지폐 한 장으론 점심 해결하기가 어려운 요즘 런치플레이션 때문에 밥맛이 안 나는 직장인분들 많을 텐데요. 점심값 아끼려고 직장인들이 애용하는 구내식당의 물가도 4년째 4%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기후변화 때문에 식자재 값이 매년 크게 오르기 때문입니다. 또 이용자는 줄어드는데 물가는 오르니까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내 식당들은 복리후생 시설 운영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토로합니다. 지난해 구내식당 물가 상승률은 4.3%, 전체 외식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보다 높고요. 4년 연속 4%가 넘습니다. 식당에서 메뉴판 가격 보고 깜짝 놀란 기억 다들 있으시죠? 외식 물가 자체도 3년째 3%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니 편의점에서 파는 극가성비 식품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슬프게도 편의점 도시락이나 삼각김밥 가격 역시 올랐습니다. 죄다 오르는 런치플레이션 탓에 당분간도 직장인들의 점심 메뉴 고민이 깊어질 거로 보입니다. 다음 조선일보입니다. 오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최대 9일짜리 황금 연휴가 가능해졌고요. 정부에선 내수 활성화를 기대하는 중인데요. 하지만 기업들의 생각은 좀 다른가 봅니다. 2주 남기고 정해진 임시공휴일에 혼선만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19일 전인 지난 8일에 발표됐습니다. 작년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이 37일 전에 발표된 것과 비교하면 올해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죠. 기업들은 업무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미리 계획해둔 설명회나 행사를 취소하고 연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근무표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라 공휴일 지정으로 인건비만 늘어난다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럼 정부가 목표했던 내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의문도 나옵니다. 도심의 음식점은 장사를 쉬어야 할 판이고 해외여행만 늘어날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2023년 10월엔 임시공휴일 지정에도 오히려 소비자 심리지수가 전월보다 줄어든 사례도 있고요. 계속되는 고금리와 고물가에 돈 쓸 여력이 없다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황입니다. 뒤늦게 지정된 임시공휴일에 기업들은 혼선을 빚고 내수 진작 효과가 있을지 의문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일보입니다. 한 중학생이 동급생들을 무더기로 신고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면서 학교 폭력으로 신고한 건데요. 학생 간에 맞신고로까지 번졌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중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보시죠. A군은 동급생들이 지속적으로 집단 따돌림을 했다며 총 12명을 신고했습니다. 공놀이를 하다가 나만 두고 갔다 등의 주장을 했고 이게 다발성 신고로 번졌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로 지목된 B군은 오히려 A군이 헤드록을 걸면서 자신을 괴롭혔다며 맞신고를 했습니다. 신고에 맞신고 그리고 형사 고소까지 이어졌습니다. 학교 분위기는 엉망이 됐죠. 3개월의 조사 끝에 나온 결론 12명 모두 조치 없음 판단이 나왔습니다. 즉 학교 폭력으로 처분할 근거가 부족했던 겁니다. 학교 폭력 신고는 3년 사이 72%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조치 없음 결정이 중징계보다 5배가 더 많습니다. 학교 현장의 관계자들은 가해자로 지목당한 학생이 보복성 신고를 하는 일이 흔해졌다고 말합니다. 이러면서 학폭 신고 제도의 원래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우선 학생들이 분쟁을 소통으로 해결하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또 교사가 학생 간의 갈등을 중재할 수 있게끔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도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중앙일보입니다. 최근 무섭게 몰아치는 독감 유행 때문에 4일장이 늘었다고 합니다. 화장장이 포화 상태라 부득이하게 벌어진 현상인데요. 이렇게 화장장이 꽉 찬 건 코로나19 이후 처음이라고 하네요. 전국 화장장의 상당수는 내일까지 예약이 다 차 있어서 이용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빈소를 3일 동안 차린 뒤에도 화장장을 구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고인을 안치실에 하루 더 모시는 유족이 많다고 합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충청도와 경상도 등 전국 화장장 예약이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폐렴과 독감 환자는 급증하고 매서운 한파까지 이어지면서 관련 사망자가 늘어난 게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예년과 비교하면 연초 장례 수요가 20%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고인을 영안실에 하루 더 모셨다는 유족들은 마음 아파하면서 2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직 한겨울인데 독감의 유행은 정점이 오지 않았다고 하니까 여러모로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월 14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속보로 들어온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은 경찰, 또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나 방문 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오늘 아침에 대국민 호소문을 냈는데요. 대통령이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실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다만 제3의 장소 조사 등에 대해서는 상식적인 선에서 말한 것이지 윤 대통령과 상의를 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실장은 내일이 경찰과 공수처의 D-Day라고 한다며 공성전 채비를 끝내고 윤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가려고 한다며 이는 대통령 망신 주기 목적이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또 윤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며 국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방어권을 발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더불어서 정 실장은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경찰 병력과 경호처 경호원 사이의 충돌 가능성이고 관접 시민과 경찰이 충돌하는 일이 발생을 한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경찰과 경호처는 행정부 수반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지시한 질서 있는 법 집행 지시를 따라야 한다라고 덧붙였고요. 정 실장은 우리 헌법은 무죄 추정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데 이 야당의 유력 정치인은 이를 교묘히 이용해서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있다며 왜 윤 대통령만 사법체계 밖으로 추방돼야 하느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대국민 호소문 내용 전해드렸는데 일단 이에 대해서 공수처는 대통령 상의 뒤에 입장 발표를 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대통령 변호인단 측과 협의된 내용인지도 파악하지 되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뜻인지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일단 대통령 변호인 입장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검토는 할 수 있다라고 공수처에서도 소식이 전해졌고요. 정식으로 접수된 의견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했던 방문조사나 제3의 조사에서 조사를 받는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의견서가 접수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앞서서 공조수사본부가 지난 3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대통령 측에서는 불응을 해왔고 체포영장 집행이 1차 시도가 됐다가 2차 재집행이 앞선 상황에서 나온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호소문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임기 종료를 앞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인공지능 개발을 막기 위해서 제3국 우회로를 차단하는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주에 취임할 트럼프 당선인이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안을 이어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 규제안은 세계 각국을 3등급으로 구분합니다. 한국을 포함한 18개 동맹국은 무제한 AI 반도체를 구매할 수 있고 중국, 러시아, 북한 등 20여 개 우려 국가는 수출이 전면 금지되는 건 지금과 같습니다. 새로운 내용은 나머지 국가들입니다.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100여 개 나라는 향후 3년간 AI 반도체 5만 개만 수입할 수 있는 제한을 둔 겁니다. 중국이 제3국을 통해 AI 반도체를 수입하는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세계 AI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당장 수출 물량이 줄어들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는 이번 규제가 중국의 위협을 억누르지도 못하고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만 약화시킬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규제안을 발표했지만 실행은 다음 주 들어설 차기 행정부에 달린 만큼 이제 시선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국 반도체 규제가 초당적인 합의로 이루어졌다며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don't think that he will disrupt the great work we've done on the CHIPS program. And the reason I say that is because, number one, it's very successful. 하지만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업계는 바이든식 규제 철폐를 주장하며 트럼프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 다음 주 취임할 트럼프 당선인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합니다. 1월과 6월 두 차례 성장률 전망치를 내뒀는데 국제통화기금 IMF와는 달리 시장 환율 기준으로 산정해서
통상 IMF보다 0.4에서 0.5%포인트 낮습니다. 이 한국의 경제 전망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네요. 최상목 대행체제정부가 오늘은 사회 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진행합니다. 안전사회와 지방시대 구현을 주제로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국가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와 현안 논의가 이어집니다. 신한은행이 오늘부터 대출 가상금리를 일제히 내리고 생활안정자금용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없애는 등 가계대출 문턱을 크게 낮춥니다. 경기 불황을 고려해서 생활안정자금용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폐지하고 대출 취급 당일 보유주택 처분 조건 전세자금 대출도 허용합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의 목돈 마련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이 설맞이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내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한 달 동안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면 소정의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요. 소기업 사장님들 가입할 만한지 한번 잘 보시는 건 어떨까요? It's the most beautiful word there is. Tariff. And these stupid people, stupid politicians, they don't like, look, they're either dumb or they're corrupt.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이제 다음 주에 출범을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산업이나 기업들 종사하고 있는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고심이 깊고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 특히 지금 자동차 업종을 둘러싸고 여러 리스크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최근 그 자동차 업종을 둘러싸고 언급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산 원화값이 급락했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보통 수출업종과 같은 경우는 원화값이 하락이 되면은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난해 4분기에 계엄과 탄핵 리스크로 환율이 너무 빠르게 올랐다는 데 있죠. 특히 그 판매 보증 충당 부채라는 좀 말이 어려운데요. 그게 있습니다. 이건 자동차 회사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무상수리라든가 리콜, 애프터 서비스 같은 것들을 대비해서 설정해 둬야 되는 건데 이건 아무래도 현대자동차가 수출 기업이다 보니까 달러로 부채가 상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90% 정도가 달러 적립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환율 변동에 민감하고 결과적으로 부채가 늘어나는 게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전기차 캐즘이라든가 이런 이유로 이제 수요가 정체되고 있고 트럼프가 얘기한 보편 관세 제도로 이제 트럼프가 들어온 이후에 관세가 얼마만큼 오르냐에 따라서 자동차 업계에게는 조금 어려운 앞날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대차가 트럼프 취임식에 거액의 기부를 했더라고요. 또 지금 현대차가 미 대통령 취임식 행사에 기부를 한 건 굉장히 이례적, 처음이라고 하는데 돈을 낸 만큼 성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정의선 회장과 트럼프가 만날지, 이 만남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이 모였었는데 취임식에 참석을 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예, 저도 말씀하신 대로 현대자동차가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 기부를 하는 거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100만 달러를 기부할 경우에는 취임식에도 참석할 수 있지만 아마도 부통령 당선인이나 트럼프 당선인 부부와의 만찬 같은 데 참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모든 수입품의 최대 2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것과 같은 앞으로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멕시코, 캐나다 같은 경우는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임기가 되기 이전인 어떤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도 자동차 산업은 특히나 그 견제를 많이 하겠다라고 강조가 되었던 산업이기 때문에 뭐 멕시코하고 캐나다에 공장을 두거나 부품을 수입하는 자동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또 현대차 그룹은 조지아주에 전기차 생산 공장을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큰 투자 금액 등을 생각할 때 앞으로 그 미국 정부하고 어떤 뭐 보조를 마친다든가 협력 같은 것들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일단 기부도 하고 이런 만남도 자주 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회장님 정의선 회장은 취임에 참석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아마도 뭐 장재훈 부회장이라든가 호세 무뇨노 사장 같은 경우는 이런 고위 임원들이 참석해서 아마 트럼프 행정부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대차의 사장은 참석할 수 있다라는 관측이 있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뭐 이 기부를 하는 것들이 다른 기업들도 뭐 앞서서 무슨 GM이나 토요타 등도 굉장히 하다 보니까 부품 맞추기로 좀 보이는데 일단 이기 트럼프의 고민이 지금 저희가 뭐 자동차, 비단 현대차의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올해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미리 물어보니까 지난해보다 또 더 어둡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관세 부담 때문인 것 같은데 어떤 해법으로 좀 풀어나갈 수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뭐 관세 같은 게 들어오면 당연히 이제 수출은 어려워질 거고요. 그래서 2025년 수출 성장률이 1.5%에서 2.2%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작년에 8.2%에서 8.4% 성장을 했던 것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둔화된 수치고요. 아무래도 수입품에 관세가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나라 수출 품목에 큰 영향을 미칠 거고요. 특히 자동차 수출은 2.7%가 감소가 예상되고 반도체도 한 8.5% 정도밖에 성장이 안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트럼프가 이렇게 나오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모든 것을 미국에서 다시 생산하겠다, 미국에서 생산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 기업이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현지화 전략을 강화해서 미국 내 생산 기지를 확대함으로써 관세를 피하고 현지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가지고 갈 전략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관세가 부과된 그 제품을 부품으로 쓰면 어렵게 되니까 부품 조달도 현지화를 해서 메이드 인 US의 비중을 높이는 전략을 가지고 갈 거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정부하고 기업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그 정부가 대행 체제에서도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어떤 트럼프가 관심을 보이는 분야에 대해서 패키지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관세를 예외하는 항목에 이제 우리나라 품목들을 요청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의를 펴나가고 우리가 어떤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서 기업들이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전략들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관세가 올라가더라도 어떤 수출의 타격을 받지 않는 기술 경쟁력을 통해서 상품의 경쟁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긴밀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어려운 경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옆에 있는 물도 드시면서 조금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요. 지난주에 폐막을 한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CES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이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AI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됐다. 이런 점이더라고요. 네, 이게 AI가 사실은 예전에는 뭐 미래의 일이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챗GPT가 들어온 뒤에 굉장히 우리 생활에 가까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술적인 큰 흐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럼 이게 우리 일상생활과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뭐 불확실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번 CES에서는 아무래도 소비자 가전제품이다 보니까 AI가 직접적으로 활용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업무를 하는 것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블루프린트를 공유했는데요. 뭐 에이전틱 AI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일 AI 모델이 아니라 여러 개의 AI 에이전트를 관리하고 조율하는 좀 복잡한 시스템인데 기업 환경에서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중요한 요소고요.
그리고 이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대화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인간이 하는 일을 대체하는 어떤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로 미국 같은 경우 잔디 깎는 일 굉장히 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네. 잔디 깎는 일을 하는 로봇 같은 것들이 이번에 도입이 돼서 보여졌는데요. 이게 아주 정교한 것을 하는 데에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좀 바깥 일이라든가 좀 어느 정도 거친 일들은 이제 로봇이 대체하는 것이 이제 가까운 미래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이제 가시적으로 눈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예, 저희가 CES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조금 들어온 이제 정치권의 이제 그 속보 소식 좀 전해드리고 네. 저희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앞서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 대통령의 이제 조사 방식에 대해서 뭐 제3의 장소 혹은 방문 조사 등 모두 검토할 수 있다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었는데요. 변호인단 측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 비서실의 대국민 호소문과 관련해서 일단은 상의한 바가 없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은 앞서 오전에 있었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대국민 호소문 내용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입장이 나왔는데 이 대국민 호소문 앞서서 상의한 바가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CES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뭐 AI나 휴머노이드에 대한 뭐 기술들을 굉장히 이제 목도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로봇 기술도 굉장히 발전한 것들을 또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특히 지금 중국의 기술력이 이 정도였나 하는 놀라운 점들이 있더라고요. 예, 사실 이번 CES가 굉장히 큰 규모인 건 맞는데요. 중국이 1,3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해서 미국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참가국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TCL이라든가 BOE 등 뭐 최첨단 디스플레이 기술을 가진 기업뿐만 아니라 뭐 AI 로봇 전기차, 스마트 안경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품목들을 중국에서 보여줬는데요. 예.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기술력하고 가성비가 조화된 것을 보여줬다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 기업들이 어떤 중국 정부의 보조금에 힘입어서 기술 개발도 많이 하고 어떤 기술 혁신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국 제조 2025라는 정책에서 이제 뭐 전기차 및 신에너지 차량 개발에 주력한 결과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중국 자주 브랜드를 위해서 뭐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신에너지, 자동차 발전 계획을 이제 세워서 중국이 점점 발전을 해가고 있는데 네. 이런 저탄소화, 전동화, 지능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런 중국 자주 브랜드를 어떤 세계 시장에 좀 더 도약시키려는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런 전략을 통해서 친환경 자동차, 특히 전기 자동차를 통해서 이제 세계 시장을 선도하겠다라는 모습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고,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굉장히 강력한 경쟁 산업이 중국과 어떤 경쟁이 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 예, 뭐 중국 전기차 산업 융성에 따라서 이런 기술 발전을 하듯이 우리도 어떤 뭐 R&D 같은 것들을 더 키우고 전략적으로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더 키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AI 반도체 시장의 진출 여부에 따라서 산업계에서도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예로 이제 삼성과 SK 하이닉스 일테죠.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 1년 동안 시가총액이 156조 원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같은 기간 시가총액이 21조 원 증가를 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 차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시장을 선점한 반면에 네. 삼성전자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응이 좀 지연됐다라는 지적을 시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뭐 엔비디아나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AI 개발을 하는 추세에서 우리의 어떤 현황이 이렇게 만만치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우리 기업이 기술력 확보를 하고 또 시장 대응을 중요성을 느끼고 이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업 가치 변동성이 이런 기술 혁신과 시장 대응 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리고 국내 반도체 산업에서의 경쟁력에 따라서 앞으로도 굉장히 흥미진진한 어떤 변화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저희가 또 이제 다음 소식 짚어보겠는데 지금 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설 명절 세려면은 성수품 준비하느라 우리 국민 여러분들 바쁘실 텐데 물가가 지금 가정에서는 좀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좀 비축 농산물을 좀 풀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요? 네, 아무래도 농산품이라는 게 그 공급이 좀 왔다 갔다 할 수 네. 있고요. 특히 뭐 기후라든가 어떤 계절적인 변동성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품목입니다. 특히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에는 수요가 갑자기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가격 변동성이 더 커지는데요. 정부는 이런 설 성수기 동안에 겨울철 배추, 무 공급 같은 것이 공급 부족이 생기는 것에 대비해서 가용 물량을 하루 200톤 이상씩 방출하기로 했다라고 하고요. 예. 이렇게 좀 가격이 급등한 이유에는 지난해 여름에 폭염을 겪으면서 작황이 좀 부진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사과 소매 가격 같은 경우 우리가 금사과 얘기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평년보다 높고 배도 가격이 많이 뛰었는데 명절에는 아무래도 이런 전통 과일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이런 갑자기 수요가 올라간 반면에 공급이 맞춰주지 않는 농산품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정부가 농산품을 풀어서 가격을 조정하는 게 사실 매년 있는 일이고요. 네. 문제는 이걸 우리가 매년 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쉬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아무래도 기후는 점점 더 문제가 커지고 농산품을 생산하는 농지 면적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생산하는 농업 인구는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고령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어떤 농산품 수급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수급을 안정화하는 정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매년 하고 있는 지원 정책이지만 올해는 그래도 좀 부디 서민 장바구니 부담이 좀 피부로 와닿기를 부담이 줄어드는 게 피부로 와닿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설을 위해서 지금 대기업들도 납품 대금을 앞당겨서 사용할 거라고요. 예, 아무래도 그런 명절에는 이 자금 유동성이 잘 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네.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 대기업에서 그 납품한 뒤에 받는 금액이 좀 지연이 되면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에 대비해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현대차라든가 LG, 롯데 이런 기업들이 모두 그 납품 대금을 총 4조 원 가량 미리 준다라고 합니다. 현대차의 경우 납품 대금 2조 446억 원을 한 보름에서 19일 정도 앞당겨 지급한다라고 하고요. 예. LG그룹도 1조 5천억 원 규모의 협력사 납품 대금을 20일 정도 앞당겨 지급을 한다라고 합니다. 롯데그룹, 현대백화점, 한일시멘트 등 많은 대기업들이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검토 중인데 이런 것들은 협력사들이 일시적으로 비용이 증가했다라든가 이게 환율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겪어지고 있는데요. 일시적 비용 증가에 따라서 자금 부담을 겪고 있을 텐데 이런 자금 부담을 완화시켜줄 것을 기대하고요. 또 중소기업하고 협력사 사이의 자금 순환이 원활해진다면 아무래도 내수 경기에도 활성화가 되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우리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 성장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2, 3차 협력사를 지원함으로써 상생 협력, 그래서 2, 3차 협력사의 대금을 미리 지급하면 또 1차 협력사들이 2, 3차 협력사의 대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내수가 지금 부진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돈이 좀 팍팍 흘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끝으로 뉴욕 증시 짚어보겠습니다. 간밤에 좀 흐름이 어땠나요? 다우는 올라갔고요. 왔다 갔다 하다가 다우는 0.85% 상승을 하고 S&P는 장중에 0.92%까지 하락했는데 결과적으로 0.16% 올라갔습니다. 저가 매수가 유입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장중에 1% 이상 올라간 거는 사실 흔히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 증시가 하락하고 있는 것은 채권 가격, 채권 이자율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10년채 금리가 12월에 뉴욕 연준의 파웰 의장이 올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의 예상보다 적어질 것이라는 발언을 한 뒤로 시장의 이자율에 대한 기대가 바뀌면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12월에 노동 시장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노동 시장이 좋고 소비자가 좋게 되면 당장의 소비자 흐름에 영향을 받는 다우 같은 것은 좀 힘을 받을 수 있고요. 예. 반면에 기술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자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 가치를 할인을 받아서 이렇게 주가가 더 많이 영향을 받고 내려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까지 뉴욕 증시까지 또 살펴봤습니다.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많고 곳에 따라 눈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도로 결빙 상황으로 곳곳에 사고 소식이 있는데요. 네, 출근길에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저희 경기 자유로 2, 3포 분기점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왼쪽 도로가 굉장히 막히고 있습니다. 문산 방향 도로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서울 방향으로 가는 자유로 상황 보고 계시는데 저희가 이제 앞서서 사고가 난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10분쯤에 경기도 고양시 자유로 이곳이죠. 바로 보고 계시는 2, 3포 분기점 인근에서 잇따라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그 사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차량 2대 또는 6대가 충돌을 하는 등 사고 5건이 앞서서 소방당국에 접수가 됐고요. 일단은 인명피해는 1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자유로 파주 방면 멱절교 부근까지 심한 교통차증이 일어나 있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지금 화면 보고 있는데요. 네, 오늘 새벽 5시 10분쯤 경기도 고양시 자유로 이산포 분기점 인근에서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차량 2대 혹은 6대가 충돌하는 등 사고 5건이 소방당국에 접수가 됐고 이로 인해 1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사고의 여파로 자유로 파주 방면 멱절교 부근에서 심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고양특례시는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인근 운전자에게 우회하라는 재난안전 문자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는 출근길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에 연결합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윤수빈입니다. 네, 지금 출근길 날씨 어떻습니까? 네, 화요일 아침 출근길 큰 추위는 없습니다. 이곳 서울은 약하게 진눈깨비가 흩날리다가 지금은 대부분 그친 상태인데요. 오늘 아침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약하게 비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도로 미끄럼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또 곳에 따라서 안개가 매우 짙은 곳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입니다. 현재 이들 지역은 가시거리가 200m 미만까지 바짝 좁혀져 있는 곳이 많은데요. 특히 강이나 호수 인근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겠습니다. 평소보다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고 또 속도를 줄여 안전 운행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공기도 탁합니다. 현재 대기 정체로 인해서 서울 등 중북부와 경북 지역의 대기질이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국외 미세먼지까지 유입되면서 그 밖의 지역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짙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며 먼지가 서서히 해소될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은 추위의 기세가 많이 강하지 않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1도, 청주 2.5도, 전주는 3.8도로 반짝 영상권을 보이는 곳이 많고요.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6도, 광주 10도, 대구는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비교적 야외 활동하기 수월하겠지만 밤부터 북서쪽에서 한기가 남하하며 내일 아침에는 날씨가 다시 추워지겠고요. 이에 따라 경기 동부와 강원도에는 다시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추위 속 내일은 호남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한편 눈비 소식이 없는 동해안 지역은 대기의 건조함이 극심합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